요즘 이유 없이 힘이 빠졌거나 체중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셨다면 그냥 체력을 탓하면서 넘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범인은 따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갑상선 항진증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 같은 갑상선 질환은 국민 100명 중에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하다고 하고요. 또 여성이 남성보다도 2배나 많다고 합니다. 원장님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전에 뵈니까 또 색다릅니다. 좀 약간 잠이 덜 깼나요, 제가? 그렇지 않은데요. 뭔가 더 제가 몽롱해서 그런가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칭찬이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더 멋져 보이시고. 오늘 오실 때 어땠어요? 뭔가 이렇게 좀 하루 예감이 좋은 것처럼 신호가 뻥뻥 뚫리고 뭔가 그런 게 있으셨어요? 정반대로 네. 오히려 날이 굳으니까 약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상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느낌이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신진대사와 관련돼서 대사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 우중충한 날씨, 관절이 좀 아프고 추위 타고 그 기운도 없고 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나타나는 증세인데 오늘 날이 눅눅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내가 날이 이래서 그런가 기운도 없고 뭔가 몸이 축축 처지고 몸이 좀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졸리고 그러네요. 그런 듯한 느낌이 든다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네, 정답입니다. 그러면 갑상선이라는 곳은 사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목 주변에 있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어디에 있으며 갑상선이 그런 뭐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냐 네. 이런 것도 좀 알아볼까요? 위치는 이제 저희가 갑상연골이라고 하는데 갑상연골. 좀 이제 아시는 명칭으로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죠. 남자들 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 침 삼킬 때 이렇게 왔다 갔다 꿀꺽? 움직이는 연골이 남녀에게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것이 2차 성징 때 이제 남자들의 목소리가 변성기가 오게 되잖아요. 굵어지죠. 그러면서 이 인후부의 어떤 성장이 여성보다 좀 촉진됩니다. 그럴 때 갑상연골이 비후되고 연골이 커지면서 이렇게 목젖은 안에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침 삼킬 때 딱딱딱딱 올라가는 형태의 그 움직임을 보이는 기도 앞쪽에 있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 부위가 갑상연골인데 네. 그 밑에 있다 해서 갑상선입니다. 네, 갑은 이제 갑옷갑자 뭔가 이제 그 딱지를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은 것이고 그 밑에 우리가 쇄골이라고 하죠. 쇄골이 만나는 부위에 양측으로 나비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갑상선이 갑상연골 밑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갑상선은 내분비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내분비. 예, 몸 안에서 어떤 그랜드라고 하죠. 뭐 네. 이하선, 편도선, 갑상선 이렇게 선자가 들어가는 것은 호르몬, 즙을 내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비 기관들을 이제 내 몸속에 있는 분비 기관이다. 그래서 내분비라고 하는데 네. 저희가 뭐 뇌하수체라든지 갑상선 또는 이제 췌장이라든지 부신 그 여러 가지 흉선 이런 부위까지 다 이제 내분비라고 하는데 여성에게 있어서 특히 임신과 관련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고 이제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이제 신진대사의 기능을 이제 엔진을 저희가 엑셀레이터 자동차 밟을 때처럼 신진대사를 촉진시킬지 저하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갑상선이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목에 자리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네. 아니면 뭐 목소리 낼 때 네. 뭐 그럴 때 사용하는 기관이 아닐까라고 유추를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보통 그거랑은 상관없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목소리나 이런 것은 오히려 기관지 안에 있는 성대라든지 음식을 먹을 때는 목젖이라든지 인후부, 편도선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만 갑상선은 신진대사의 기능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지금 광고가 나가면서요. 저희가 스튜디오가 굉장히 후끈후끈하거든요. 제가 막 춤도 추고 여러분하고 막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너무 더운 거예요.
여기 에어컨 좀 틀자. 너무 덥다. 그러면서 PD를 딱 봤는데 저희 PD는 털조끼를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 본인은 이렇게 더운 데서 털조끼를 입고 있고 막 궁시렁 했더니 저희 PD가 정말 하면서 나갔어요. 그러자 저희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보아하니 둘의 증상이 딱 우리 PD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고 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나서 왜 둘의 이렇게 진단이 그렇게 나옵니까? 갑상선이 하는 여러 가지 신진대사의 기능 중에 제일 1번이 체온 조절입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빨라지는 즉 갑상선 기능 항진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가만히 앉아 계신데 사실은 내 심장과 전신의 신진대사는 계속 시속 한 6km 정도로 뛰면은 한 20분만 뛰어도 힘들잖아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신진대사이고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내가 움직여야 되는 에너지도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춥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오열자, 더운 걸 싫어하고 네. 그리고 기능 저하증은 온냉자, 추위를 타죠. 그래서 기본적인 온도인데도 한 분은 덥다고 하고 한 분은 춥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갑상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통 이렇게 갱년기를 겪는 여성분들이 네. 더위를 좀 많이 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하증보다는 항진증이 더 많겠네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사실은 여성 호르몬 자체가 문제가 좀 됩니다. 갱년기는 갑상선과 관계없이도 그 여성 호르몬 자체가 물의 역할을 하고 남성 호르몬이 불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은 사냥과 전쟁 이런 걸 수행하죠. 근데 이제 여성 호르몬은 육아와 이런 이제 내면에서 그렇죠. 품어주고 그렇죠. 상대를 이해하고 이런 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전부 여성 호르몬이 감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라짐으로써 몸 안에 열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는데 있는 분은 그 열을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열이 올라오는 거죠. 한방에서는 흉독이라고 해서 흉부에 독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체열, 몸에 열을 찍어보면 그 부위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그 부위의 열이 상충 위로 오르기 때문에 갱년기에 상열감을 동반하게 되는데 안면 홍조를 유발하죠. 그런데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은 전혀 이제 갑상선 증세를 보이지 않는데 갑상선 증세를 이미 갖고 계신 분 또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에 한해서는 그 열이 갑상선을 자극해서 갑상선이 너무 활동적으로 가면 기능 항진증이 오고요. 너무 자꾸 자극하면 염증이 오잖아요. 그 염증이 반복되면 나중에 기능 저하증. 그래서 둘 다 이제 갱년기 때 발생될 수가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 갑상선으로 인해서 열이 많이 오르고 열이 좀 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의학에서는 치료를 해요? 이제 원인을 먼저 찾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DITI 체열이라고 하죠. 그런 체열을 통해서 열이 있나 먼저 확인을 하고 열이 있다면 열만큼은 오히려 쉽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갱년기 환자분들 중에 한약 먹고 난 금방 좋아졌는데 하는 분들 또는 갑상선을 한약 먹고 좋아졌는데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과거에도 갑상선은 항상 있었던 질환이기 때문에 한방에서 치료가 잘 되지만 찍어봤는데 열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이제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오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염증성 반응이 유발될 수 있는데 기타 원인은 별도의 검사를 통해서 원인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 갑상선 질환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도 어쨌든 호르몬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젊은 여성에게도 요즘에 갑상선 질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가임기 임신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됐을 때 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배란을 하게 되면 체온이 좀 올라가잖아요. 저희가 기초 체온 재면서 임신 가능 여부를 이제 체크하는 방법들을 여성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이 갑상선이 배란 시기가 되면 신진대사를 좀 빨리 촉진시켜서 임신이 잘 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요. 이제 임신이 안 돼서 생리가 진행이 되면 이제 좀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남성과는 다르게 매월 절반은 악셀을 밟고 절반은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생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임기 기간 우리가 초경을 하는 13세, 15세 이후부터 폐경을 하는 50세 전후까지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갑상선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갑상선에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성분들이 힘들어하시게 됩니다. 맞아요. 잘해주셔야 돼요, 남성분들. 그럼요. 자, 지금 문자창으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 두 분만 좀 먼저 살펴보면 증상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4704님께서 저는 자주 피로하고 잠도 쏟아지고요. 인후염도 자주 생깁니다. 면역력이 자꾸 떨어져서 일상이 좀 힘든데 혹시나 해서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은 괜찮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일시적으로나마 갑상선이 괜찮다고 나올 수 있는 건지 원래 갑상선이 안 좋은 건데 검사했을 당시에만 괜찮다고 하는 건지 좀 검사 결과가 믿음직하지가 않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티록신이라고 하죠. 저희가 영어로 갑상선을 시로이드 뭐 이렇게 부르는데 T3, T4라는 그 요소를 검사를 호르몬의 양을 체크를 하면 네.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요. 오히려 안 나온 건 이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그럼 같고요. 갑상선 문제는 아니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후염이라든지 이런 염증이 생기는 건 사실은 몸 안에 그랜드 이런 무슨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외부에 노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편도선입니다. 인두, 후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인두는 이제 식도 위에 그 방어 체계를 형성하고 후두는 기관지 위에 방어 체계를 형성하는데 그 체계로 가기 전에 편도선이 부어오르잖아요.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오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임파구, 임파성 백혈구들이 분비되면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때 편도가 부어오르고 그것이 흔적으로 후두염, 인두염 이런 증세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라든지 편도선 같은 외부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져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주 피로하거나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했을 때 꼭 이렇게 목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주 피로하고 잠도 쏟아진다. 이 부분에 조금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증상이 오면은 나 갑상선 안 좋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워낙에 널리 알려져 있는 증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갑상선이 괜찮은데 자꾸 피로하고 잠이 쏟아진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로라는 것은 내 몸이 지쳐 있을 때 쉬게 하기 위한 일종의 보상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서 너 좀 쉬어라는 사인을 보낼 때 졸리고 피로감을 느끼는데 브레이크를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간과 신장입니다. 간에 문제가 있어서 피로감, 간독성 또는 신장의 배설 이런 식으로 독소가 사람 몸에 생겼을 때 내보내는 최종 기관이 간과 신장인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도 피로감을 느끼고요. 이런 갑상선에 문제가 있을 때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이런 파트는 이제 혈액 검사로 충분히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확대해서 가지 않으시고 내 수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의 시간 또는 이제 평소에 헬스 같은 걸 해서 근육의 기능 이런 것을 좀 돌아보시면 좀 더 그쪽에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분명히 어딘가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 이런 걱정을 하실 때가 제일 힘든 것 같거든요. 네. 이분처럼 피로하고 잠이 쏟아진다. 내가 간이 안 좋은 건지 신장이 안 좋은 건지 뭐 아니면 갑상선이 안 좋은 건지 갑상선인 것 같아서 검사를 했는데 괜찮대. 네. 이런 거는 이제 혈액 검사를 그럼 하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혈액 검사는 사람 몸에는 혈액계도 있지만 림프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골격계도 있고요. 뇌 척수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죠. 어떻게 하세요? 가장 좋은 거요. 한방을 가시면 됩니다. 한의원에 가시면 네. 한방은 그 일부러 과를 안 나누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전문의를 딸 때 과가 나눠져 있습니다만 어느 한의원마다 이 과를 나누고 하지 않고 전체 질환을 다 보게 되는 이유는 한방은 전체를 유기적으로 하나로 보고 치료하는 어떤 학문이기 때문에 한방에 가서 먼저 어느 쪽 문제일 것 같다. 한방에서 잡을 수 있다를 판단을 받으시고 이 부분은 양방에 가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검사를 추가하셔야 되겠는데요. 라는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판정 이후에 양방의 과를 거기서 지정받으시면 이거는 신경외과 가시고요. 이건 정형외과 가시고요. 이건 수술하셔야 됩니다. 혈액 검사하세요. 이렇게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어디가 아픈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딘가가 안 좋다. 네. 그거를 판별할 때는 일단 한방에 가서 그렇죠. 좀 판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은 갑상선의 증상 중에서 지금 뭐 피로한 거, 잠 쏟아지는 거 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099 하나님도 이 갑상선과 관련해서 이런 증상도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침을 삼킬 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갑상선의 어떤 증상일까요? 그러니까 의심 증후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갑상선을 자가 진단할 때 만져진다든지 침 삼킬 때 뭔가 걸리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이제 그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또 갑상선 같은 경우에 그런 증세가 전혀 없는데도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문제가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처럼 목에 이물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경우는 뭐냐면 후두와 인두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신경증이라고 해서 네. 실제 과민하게 기관지나 그 인두부가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또 가래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들도 있고요. 이런 신경과적 검사 또는 기관지 호흡기 검사, 위장의 그 소화관 검사를 통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런 이물감을 느낀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제 촉지 만져보고 살짝 튀어나와 있거나 크기의 차이가 좀 있거나 이렇게 느껴지실 땐 이제 그때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아담스 애플 만져지잖아요. 네. 예, 남성들의 목젖 네. 부분. 갑상선 부분은 이렇게 그 아담스 애플의 양쪽 옆을 이렇게 눌러보는 걸로 많이 검사들을 하시던데 병원 가면 어디를 만져봐야 되는 거고 어디가 튀어나오면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거고 잘 모르겠어요. 네. 갑상선은 아담스 애플 밑에 있습니다. 아 밑에. 예, 쇄골 위쪽과 쏙 그 들어간대 아담스 애플 여기. 그렇죠. 그 주위 그 위에 그 자리 양쪽으로 나비 넥타이 매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여기. 아, 네. 촉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네. 일단 손을 잡고 네. 의심되는 부위는 엄지로 이제 촉지를 할 건데 나머지 손가락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기관지죠.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볍게 미른 다음에 이렇게 만져보는 거죠. 아담스 애플 밑에서 저는 지금 넥타이에 가려져 있는 이 부위를 네. 옆으로 밀면서 이렇게 살살 촉지를 하면 톡 튀어나와 있는 것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이 좀 부어 있다고 판정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정상인들은 그렇게 만졌을 때 전 못 느끼겠는데요 하시면 갑상선이 부어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촉지가 된다면 실제로는 저희가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하면 오른쪽이 살짝 더 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왼쪽은 없는 것 같아요 정도를 느끼신다든지 전혀 저는 못 느끼겠어요라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 식으로 목젖 밑에서 기관지를 이렇게 밀어서 반대쪽으로 그 밀은 쪽을 엄지로 이렇게 대보면 이제 근육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귀에서 내려오는 건 그래서 전 지금 내가 만지는 게 근육인가 뭔가 네. 어렵네요. 네. 이 근육을 네. 이제 제끼고 근육과 기관지 사이에서 통통한 조직이 부드럽게 느껴진다면 이제 그 부위는 이제 갑상선이 부어오르고 있는 증상인 겁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만졌을 때 뭔가가 만져지는 것 같다 싶기도 하고 뭔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에 너무 자주 피로하고 자꾸 침을 삼킬 때 뭔가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에 맞는 것 같다 싶으실 땐 일단은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아까 호르몬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전적인 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갑상선은. 네. 네. 특히 갑상선은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왜 질환이기 그럴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임신 체계랑 관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갑상선 문제가 있을 때 딸이 갑상선 문제가 떠오는 경우도 워낙 많은데 네. 그것이 임신과 생리와 관련된 그런 패턴이 유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실제 그 갑상선 증상을 피로감이나 이런 거로 느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빈맥증이라고 하죠. 막 90회씩 막 100회씩 뛰고 있는데 보통 본인이 모르고 사십니다. 대부분 초기에만 느낄. 그래서 실제로 손목이나 이런 데를 잡아보고 시계를 보고 확인을 해서 72회가 정상인데 90회 이상 뛴다든지 그리고 자주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땀이 자꾸 난다든지 그리고 체중이 자꾸 빠진다든지 이런 증세가 사실은 더 지표로 작용하거든요. 음식은 잘 먹습니다. 소화도 잘 돼요. 근데 살이 안 쪄요. 안 찌는 게 아니라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속 6km로 조깅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도의 어떤 피로감을 느낄 때는 기능 항진이 되는 것이고요. 기능 저하증도 피로감을 느끼는데 이 피로감은 좀 다릅니다. 에너지가 없어서 우리가 기운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거나 심장박동이 빨리 뛰는 것이 아니고 춥고 관절이 여기저기 쑤시고 그러면서 피곤하다, 무기력하다, 잠이 자꾸 쏟아진다 이런 증상이 이제 주로 기능 저하이고 갑상선도 항진과 저하에 따라 다양한 증세를 나타나게 됩니다. 1107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는데 갑상선이 안 좋다고 해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을 먹고 나서 살이 좀 찌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이제 그 항진증이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살이 빠지던 거죠. 그것이 멈추게 되니까 찌는 것 신진대사가 같은 느낌. 빨라지던 것이 정상화되면 그 소모되던 에너지가 네. 비축이 되면 체중이 살짝 늘시게 됩니다. 그렇구나. 또 질문 주신 게 요즘에 탈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눈이 살짝 건조해진 것도 같은데 갑상선이 평소에 좀 안 좋았어서요. 이것도 갑상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 8802님. 네, 그레이브스 뭐 안병증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중에 한 우리나라 사람들 한 15%, 외국 사람들 한 25% 정도가 눈 병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갑상선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복시, 그러니까 겹쳐 보인다든지 지금처럼 각막염, 눈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또는 안구 돌출, 눈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근육과 관련돼서도 알륜근, 눈 주위를 싸고 있는 근육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에 염증을 자꾸 반복적으로 대면서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고 이미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 부위에 의한 그 증상에 의한 그 후유증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떤 이제 추가 조치, 염증을 각막의 염증을 좀 없앤다든지 하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이 여성들이 겪는 갱년기,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갱년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열이 막 오른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그 열이 한 곳으로 몰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뭐 가슴이 됐든 뭔가 네. 막 속이 막 타들어가는 느낌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머리 끝으로 열이 오른다는 느낌 때문에 두통이 온다든가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배 쪽으로 몰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열이 뭔가 한쪽으로 몰린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럴 때는 한방에서 어떻게 그 열을 좀 퍼뜨려 주나요? 네. 전신으로. 이제 그것이 한방 치료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열을 찍어서 어느 쪽에 열이 있는지 보고 그 열을 제거해주면 갑상선 기능 항진도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물론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를 유발할 만한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몸에서 갖고 있는 열이나 스트레스, 피로가 갑상선을 자극하지 않으면 아주 경미한 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암으로까지도 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것은 암으로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갑상선 암은 이제 별도로 이제 전제하게 그래요? 되고요. 그럴 때 암이든 기능 항진이든 저하를 내 몸에 어떤 열이 자극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열을 꺼주게 되는데 그 열을 무슨 해열제나 이런 것에서 끄는 열이 아니고 내 몸에서 전신에 골고루 있어야 되는 열이 한쪽에 몰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가운 쪽을 또 찾죠. 배가 차고 여기에 가슴에 열이 있다든지 아니면 손발이 차고 머리에 열이 있다든지 이런 구분에 따라서 머리에 열을 손발로 보내고 그 흉부에 있는 열을 배로 보내고 또 등 위쪽에 있는 열을 하부로 보내주고 이런 약들이 한방에 존재해서 열을 분산시켜주고 고르게 배정하는 그런 치료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막 열침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주로 복강에 이제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 침 치료를 받으신 분들 중에 냉증을 없애줌으로써 암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체온이 35도가 되면 암이 제일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데 전신 체온이 35도가 되진 않더라도 국소 부위의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지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이제 화침이라고 하죠. 불화자를 써서 이제 침을 꽂고 위에 뜸을 하거나 아니면 침을 꽂고 토치 같은 열 기구로 침을 가열해서 그 열이 복강내까지 근육내까지 이제 들어가서 온구시켜주는 온중시켜주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 주신 분도 있으신데 1379님께서 저는 몸이 많이 차서요 면역력과 관련된 질환들을 달고 살거든요. 체온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이제 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이제
많이 팔긴 합니다만 그 왕뜸, 돌뜸 이런 식으로 실제 저희가 쑥을 태워서 하는 뜸은 아니지만 뜨뜻한 이제 열기구들이 요새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한방에 가서 일단 열 검사를 합니다. 어느 부위가 찬지 확인을 해야죠. 내 느낌과는 또 다르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장 쪽 배꼽 위쪽이시네요. 배꼽이시네요. 배꼽 밑이네요. 좌우네요. 등이네요. 이렇게 차가운 데를 찾으신 다음에 그런 뜸 종류 온열 기구를 사용해서 항상 이렇게 받쳐주고 계신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갑상선과 관련하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미역국이나 다시마쌈 그렇죠. 해조류를 참 많이 드세요. 갑상선 질환이 그래서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뭐 이게 카더라일 수도 있습니다만 갑상선 질환을 앓는 분들은 요오드가 많은 해조류를 좀 적게 먹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전 세계적인 통계에 의하면 바닷가를 접해 있지 않은 내륙 지방 평생을 살면서 바다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러시아 내부라든지 몽골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요오드 부족에 의한 갑상선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해안가에서는 요오드 과량에 의해서 갑상선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갑상선 질환이 그렇죠. 있긴 둘 다 갑상선 기능 항진과 저하를 다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의 소인이 다 작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바다에서 나는 모든 식물 예를 들어서 김, 뭐 파래, 다시마, 미역. 톳, 미역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요오드를 많이 다량 함유하고 있죠. 그럼 많이 들어오면 갑상선을 자극을 하게 되는데 자극을 할 때 기능 항진이 오게 되고요. 또는 반대로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항진은 안 오고 염증을 자꾸 반복해서 일으키다 보면 이게 저하로 넘어가고 둘 다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실제 수치적으로는 하루에 50 마이크로 그램 정도를 미만으로 섭취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150 이상을 섭취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그 마이크로그램을 저희가 측정해서 드실 수는 없기 때문에 검진을 가볍게 이제 조합 검진하시게 되면 갑상선 문제 없으시네요. 그러면 걱정 없이 드시면 되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내륙 삼면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바다에 접해 있어서 많이 안 드셔도 저절로 반찬에 조금씩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챙겨 드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갑상선 건강에 더 도움이 되죠. 그렇구나. 그러면 갑상선에 좀 좋은 음식들 평소에 우리가 챙겨 먹을 수 있는 거. 네. 네,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오히려 갑상선은 그 요오드를 이제 기능이 떨어질 때는 오히려 챙겨서 드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역, 톳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항진이 될 때는 안 드시는 것이 더 좋고요. 일반적으로 갑상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온을 낮춰주는 음식은 갑상선 기능 항진들에서 이제 드시면 좋겠고 기능 저하증이신 분들은 이제 오히려 따뜻해주는 후추라든지 향신료 또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것들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장을 따뜻하게 해주고는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고 음식도 항상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이제 갑상선 내 이제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지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갑상선 결절인데요. 특별한 치료는 하지 않고 있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받고 계신가 봐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말씀. 이제 한방에서는 갑상선 결절이나 갑상선 종양을 영유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영유병이라고 해서 이제 영병과 유병 또 나누고 이제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결절과 암과 양성 종양을 해결하는 약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한방을 방문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결절이 실제로 호르몬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치료하실 필요는 사실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추적 검사만 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결절이 나중에 연세가 드셨을 때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한방에 방문하셔서 결절을 삭히는 그런 약들 많이 씁니다. 저희 간호사들 중에도 결절 있는 환자들이 한약 먹고 없어진 간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많이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지금 있는 이 결절도 나는 좀 없애고 싶다 하면 지금부터도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평상시에 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제 피로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이 일단 중요하겠고요. 그러면서 음식도 요오드는 조금 절제하고 그러면서 열이 어디에 있는지 그 결절을 열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쪼라드는 거죠. 우리가 물 그 국 쫄듯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갑상선에 수분을 많이 공급하고 갑상선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네. 체열이 특히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그 부위에 열이 있나 보고 해결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이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도 함께 해소를 해봤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